2018년 3월 9일 영국 버밍엄 스타시티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화관이 위치한 스타시티는 액티비티한 오락시설과 풋살장 그리고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 주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던 오락단지로 이날 이곳의 뷰시네마에는 24세의 라피크라는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방문한다. 그가 예매한 좌석은 영화관의 고급 좌석인 골드 클래스 좌석으로 그곳에는 일반 상영관과 달리 리클라이너 좌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상영관 중 17번 상영관으로 입장해 영화를 보게 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끝나갈 무렵 아내와 함께 앉아있던 라피크는 자신의 핸드폰과 열쇠가 의자 사이로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잠시 후 영화가 끝나고 실내등이 들어오자 그는 소지품을 찾기 시작한다. 자리 위에 떨어져 있을 줄 알았던 소지품은 의자의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고 이에 라피크는 좌석의 다리 받침을 위로 올려둔 채 의자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데 이때 갑자기 위로 올려둔 다리 받침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 점점 라피크의 목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재빨리 의자의 작동을 멈추려고 했지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의자는 말을 듣지 않았고 힘으로 다리 받침을 들어 올리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소란이 일어나자 급히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그들 또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약 10에서 15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라피크가 의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호흡을 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통의 리클라이너 좌석은 많은 전선이 내장되어 있어 버튼을 이용해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데 당시 라피크가 앉아있던 좌석은 주요 전선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자가 초기값으로 원상복귀되면서 다리 받침이 접혔던 것이었다. 약간의 압박이 있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다리 받침이 가한 힘은 무려 250에서 700kg 사이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의자로부터 구출된 라피크는 급히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버밍엄 법원은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영화관의 유죄를 선고해 약 12억이 넘는 벌금과 2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해당 영화관은 앞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좌석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 뒤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다. 2021년 5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산타콜로마 데 그라메네트에 설치된 조형물에서 심각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토요일을 맞아 밖으로 나온 아버지와 아들은 바르셀로나 교회의 빌딩 단지를 거닐며 시간을 보내던 중 거리에 설치된 스테고사우루스 동상을 발견한다. 당시 동상은 영화관 홍보용으로 광장에 설치된 것으로 그 크기가 사람보다 커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았고 이에 두 부자 또한 동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때 두 사람은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에 불쾌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냄새를 참고 사진을 찍던 그들은 아무래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너무 이상해 주변을 살펴보며 냄새의 근원을 찾던 중 공룡 동상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심해진다는 걸 깨닫는다. 이에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은 잠시 후 공룡의 한쪽 다리에 균열이 나 있는 걸 발견하였고 그곳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 순간 엄청난 악취와 함께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안쪽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너무 놀란 두 사람은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동상 안쪽에 한 남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불과 2일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39세 남성으로 그가 동상 안으로 들어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영화관의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동상은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노후화되고 있었고 이에 동상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동상 아래쪽에는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 벌어져 있었는데 남성은 이곳에 상체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던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줍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공룡의 다리에 거꾸로 박힌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당시 동상의 안쪽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온실과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해당 동상은 모두 철거되었다.
2017년 5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한 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된다. 해당 집은 다락방이 있는 1층 집으로 60대 여성 메리가 고양이 6마리와 함께 살던 곳이었고, 평소 은둔 생활을 즐기던 그녀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테피스트리를 이용해 창문을 가려두는 등 주변 이웃들과 특별한 교류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2015년경 그녀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져버렸고,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메리의 집을 방문해 수색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집에서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고양이 외에 이렇다 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메리의 행방은 완전한 미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메리가 종적을 감춘 지 약 2년이 지난 2017년경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압류된 메리의 집은 곧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해당 집에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를 내고 살게 된 부부는 기쁜 마음에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중 다락방의 바닥 틈새가 벌어져 있는 걸 발견한다. 그럼에도 별 생각 없이 주변을 살펴보던 부부는 잠시 후 그곳으로부터 쥐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바닥 틈새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한다. I didn't know exactly how to do it, but I just moved into this house. I'm renting it. Just moved in a couple days ago, and I found between two of the walls, I found a human skeleton. 그들이 발견한 틈새는 1층 욕실벽 뒤에 위치한 공간으로 불과 40-50cm의 넓이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골 옆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소지품,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쥐들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벽 사이에서 심하게 훼손된 신발과 안경 등이 회수되었고, 또한 다락방에서 6마리의 고양이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수습된 유골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 결과 해당 유골은 2년 전 실종된 메리로 확인된다. 또한 그녀는 실종되기 전인 2013년 2월에 자신의 집 주변에 고급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때 영상 속에서 메리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은 앞서 벽 사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모양이었다. 또한 수습된 그녀의 유골에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어 아마도 메리는 다락방에 올라와 무언가 일을 하던 중 바닥에 벌어진 틈새에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족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구출이 가능했겠지만 그녀는 혼자였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먼 친척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어려워 많은 안타까움을 남긴 사건이었다. 2011년 어느 날 러시아 출신의 한 50대 여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다. 당시 남편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던 그녀는 갑자기 왼쪽 가슴이 콕콕 쑤신다며 통증을 호소하더니 잠시 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급히 구급대에 신고한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해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고, 이에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개 형태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 이에 장례식에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참여하였고, 잠시 후 그들은 기도를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뜻밖의 일이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날은 그녀가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지 약 2일이 지난 시점으로 그녀는 당시 관안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관안으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곧 사람들은 관을 열고 안에 있는 여성을 확인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눈이 위둥그레진 상태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우선 빠르게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집중치료실에서 약 12분 동안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또 한 번의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눈을 감았고, 이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매우 화가 난 여성의 가족들은 병원에 의료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에 의해 해당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12월 1일 튀르키예의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이 탑승한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튀르키예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던 22세의 부르쿠사글람은 친구와 함께 운영 중인 미용사업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고, 이날은 새로운 곳에서의 면접이 예정된 날이었다. 오전 일찍 집을 나선 사글람은 서둘러 면접장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회사에 도착해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면접에 탈락하였고, 이에 상심의 길을 걷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조종사 콕살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구한다. 그런데 이때 콕살이 개인적인 일로 비행을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사글남은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 비행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콕살이 이를 흔쾌히 승낙하면서 두 사람은 곧 만나게 된다. 그렇게 오후 3시가 좀 지났을 무렵 튀르키예 부르사주의 오스만가지시 인근에 위치한 공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후 3시 15분경 콕살의 경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약 125km 거리의 파무코바로 비행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비행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륙전에 활주로를 활주하는 모습이 CCTV에 모두 촬영되었는데, 얼마 후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 사글남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한다. 그리고 그녀는 바이라고 적은 글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하며 무언가 의미심장한 흔적을 남겼는데, 그런데 잠시 후 오후 3시 32분경 콕살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약 1200m 상공에 올랐을 때 갑자기 지상과의 모든 통신이 끊어진 뒤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비행기 추락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 지점으로 출동한 구조대는 그곳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비행기를 발견한다. 이에 경찰은 곧장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영상 속에서는 앞서 지상과의 연락이 끊긴 콕살의 비행기가 무언가 결함이 발생한 듯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천연가스 발전소 위를 날던 비행기가 38만 볼트가 흐르는 전력선에 부딪힌 뒤 큰 폭발을 일으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비행기 내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추락 중 튕겨져 나간 듯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 특히 사글남의 경우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사실 사글남의 가족들은 단지 그녀가 취업 면접을 위해 외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딸의 사망 소식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가족들은 그녀의 변형된 모습에 자신들의 딸임을 즉각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통해 그녀가 사글남임이 확인되자 깊은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수사관들은 비행 당시 해당 지역에 좋지 않은 기상 상황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사고 직전 사글남이 촬영한 사진 속에 맑은 하늘이 담겨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2022년 겨울의 어느 날, 러시아의 대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에 위치한 강에서 얼음물에 입수를 하였다가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다. 기독교의 교단 중 하나인 정교회에서는 그들의 행사인 주연절에 얼음물에 입수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때 보통의 입수 과정은 연못이나 강가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은 뒤 계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이루어졌고, 주변에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대기시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다. 사고 당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의 비라 마을에 있는 오레데 지강에는 주연절을 기념하기 위해 40세의 안나 오스코바와 그의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얼음 위에서 대기 중이었고, 잠시 후 그들은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어 임의로 입구를 만들었다. 그들이 방문한 오레데 지강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도 물의 흐름이 빠르기로 유명한 곳으로 평소에 초당 약 3m의 유속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춘 뒤 진행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안전시설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물에 입수하기로 한 안나는 수영복 차림으로 얼음구멍 앞에서 대기하였고, 이 모습은 가족들에 의해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었는데, 잠시 후 영상 속에서 안나는 한 손으로 코를 막은 뒤 제자리에서 점프해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간 안나는 곧장 다시 밖으로 올라와야 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금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잠시 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음에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의 남편이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당시 그곳은 날이 밝지 않은 시간대로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데다가 영하오도의 물속은 암흑 그 자체였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간 남편은 곧장 다시 위로 올라왔고, 그렇게 몇 번의 잠수를 거듭했지만 안나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수중 드론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들과 잠수부가 출동해 얼음 아래를 수색하였고, 안나가 물에 쓸려갔을 것을 감안해 수색 반경을 굉장히 넓게 설정하였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이 입수한 오레데 지강은 유난히 빠른 유속 탓에 여름에도 종종 익사사고가 발생하던 곳으로, 하필 안나가 물속으로 들어간 지점은 강에서도 가장 물의 흐름이 빠른 지점이었고,
이 때문에 안나의 가족들은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춘 뒤 입수해야 했지만 이를 너무 간과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러시아와 동유럽 곳곳에서는 해당 종교의 행사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나의 사고가 있은 지 몇 주 후 인근 지역의 우크라이나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38세의 알렉산더라는 남성은 아내에게 촬영을 부탁한 채 얼음구멍 앞에 대기 중이었고 잠시 후 안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가볍게 점프해 입수를 하였는데 이후 그는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알렉산더 또한 안나처럼 물에 휩쓸려 입구로부터 멀리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급히 구조대가 출동해 간신히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4m 깊이의 강바닥에 숨을 거둔 채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승인되지 않은 구멍을 임의로 뚫어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이후 안나가 입수했던 오래된 지강에는 나무 프레임과 계단이 있는 안전한 얼음 구멍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9일 중국 장수성의 우시에서 한 소녀가 실종된다. 당시 23세였던 유젠주는 우시 지역에 위치한 쉐라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실종 당일인 12월 9일은 그녀의 야간 근무가 예정된 날이었다. 이날 유젠주는 출근 시간인 밤 11시까지 호텔에 도착했어야 했지만 해당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호텔 매니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후 매니저는 유젠준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잠에 든 것인지 이 또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음날 오전 호텔 매니저와 통화를 한 어머니는 유젠준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즉시 시작된 경찰의 수색은 주로 유젠준이 자주 이용하던 출근 경로에 집중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호텔로 향하고 있는 유젠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었는데 영상 속에서 그녀는 우시에 위치한 징오미안이라는 단지 안을 걷고 있었고 그곳은 그녀가 평소 호텔에 출근할 때 이용하던 길이 아니었다. 당시 유젠준은 호텔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징오미안 커뮤니티 단지는 오히려 평소 이용하던 길보다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실종 당일 밤 10시 25분경 징오미안 단지 내를 걸어가던 유젠준은 잠시 후 한 주민에게 출구의 위치를 물어본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단지 내에 있는 북문 출구로 잠시 후 10시 30분이 지났을 즈음 유젠준이 북문 출구를 통해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이 영상에 녹화되어 있었고 이후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런데 당시 단지 내에서 유젠준과 마주쳤던 몇몇이 주민들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당시 유젠준은 징옹이안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다리를 건너가다가 실수로 문서를 떨어뜨렸고 이에 해당 다리 밑으로 가 문서를 찾기 위해 단지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단지를 빠져나간 북문 밖에는 바로 다리 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얻은 유젠준이 북문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더 이상 유젠준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는 양시강의 깊이는 6m로 꽤 깊은 강인데다가 당시 북문 밖 보행자 통로에는 고작 30cm 높이의 난간과 단 하나의 가로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젠준은 이곳에서 물에 빠졌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그녀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양시강이었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무언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편으로는 당시 유젠준이 단지 내를 걷고 있을 때의 복장과 잠시 후 그녀가 북문을 빠져나갈 때의 복장이 다른 것에 대해 영상의 왜곡인지 아니면 단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런데 유젠준이 종적을 감춘 지 8일이 지난 12월 17일 앞서 그녀가 빠져나온 징옹이안 커뮤니티 인근의 강물 속에서 생명신호가 없는 한 여성이 발견된다. 보트를 이용해 양시강에서 저인망 수색을 하던 구조대원들은 17일 저녁 7시경 커뮤니티 북문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의 강물 속에서 조용히 잠겨있는 여성을 발견해 물 밖으로 건져 올렸는데 조사 결과 그녀는 앞서 사라졌던 유젠준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아무런 외상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간 제기되었던 타인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모두 해소되었다. 이후 경찰은 앞서 CCTV에서 유젠준의 의상이 바뀐 것을 두고 그녀는 이미 해당 시점에 자신의 소지품이 강물 속에 빠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징옹이안 커뮤니티를 나오기 전에 강물에 들어갈 목적으로 미리 하의를 벗은 것으로 강의 얕은 구간에 들어가 소지품을 찾던 중 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해당 지점은 사람들이 자주 산책을 하는 구간으로
평소 같았더라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당시에는 시간이 늦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유젠준의 사고는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웨스트엔드에서 한 남자가 화장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60세였던 케빈 홀딩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하이테크 솔루션이라는 화장실 수리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해당 전화는 유압식 소변기의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로 케빈은 곧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의 모티브가 된 체링 크로스로드 인근 교차로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오전 10시경부터 일을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가 수리할 화장실은 영국의 유명 극장인 팰리스 시어터 밖에 설치된 야외 화장실로 평소 지하에 보관되다 밤 시간에만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설정된 텔레스코픽 화장실이었는데 이것은 2002년 런던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중적인 화장실이었다. 해당 업무는 케빈에게 워낙 익숙한 업무였기 때문에 작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오후 1시가 다 되었을 쯤 그가 작업을 막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와 있던 화장실이 땅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안쪽에 몸을 집어넣고 작업을 하던 케빈을 끌고 내려갔다. 순식간에 상체가 기계 사이에 껴버린 케빈은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즉시 케빈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유압 장치로 인해 그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히 구조대에 신고를 하게 된다. 당시 화장실은 굉장히 강력한 유압 장치로 가동되고 있었고 거기다 화장실 자체 무게 또한 굉장히 무거워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잠시 후 1시 10분경 소방차 4대와 소방관 25명 그리고 많은 수의 경찰을 포함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은 가림막으로 전부 가려지게 된다. 불과 몇 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모두가 화장실을 힘으로 들어올리며 필사적으로 노력해보았지만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화장실 자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를 요청하였고 사건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3시경에 산업용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화장실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케빈에게서 생명 신호가 느껴지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구출된 케빈은 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이용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결국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에 숨을 거두게 되었고 부검 결과 상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이후 영국 사람들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이제는 흉물로 여겨지고 있는 텔레스코픽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과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에서는 몇몇 개의 텔레스코픽 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7월 23일 일요일 영국 더럼의 한 전시장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주말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지역 인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파크에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주로 전시회와 예술 공연이 자주 열리는 넓은 공원으로 잔디가 넓게 깔려 있어 주말이면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7월 23일은 드림스페이스라고 알려진 거대한 예술작품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날로 이 작품은 영국 예술가 모리스 에지스의 풍선 예술품이었는데 이것은 과감한 색감의 사용과 오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당시 모리스는 유럽 전역을 돌며 설치 예술을 선보이던 중 다음 장소로 영국의 리버사이드 파크에 방문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이때 현장 관리자는 공원 구조 특성상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모리스는 이를 간과한 채 예정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렇게 전시 첫날이었던 23일 오전 좋은 날씨와 전시회 소식으로 현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형형색 세계 미로로 이루어진 모리스의 작품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눈이 즐거운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는 예술품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매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전체 구조가 곰으로 이루어진 이 예술품은 넓이가 약 100m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간혹 바닥이 들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거센 바람이 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모리스는 더 많은 로프를 설치해 예술품을 고정하라는 명령을 남긴 채 현장에서 빠져나와 차를 마시러 떠난다. 그렇게 오후 3시 30분경 그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예술품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쪽 측면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술품을 땅에 고정하고 있던 로프와 못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고 내부에 들어가 예술품을 관람하던 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수라장 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과 사람들 그리고 모리스가 현장으로 달려와 예술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바람을 타기 시작한 예술품은 무려 9m 공중으로 떠올랐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은 앞다퉈 도망가기 바빴다. 결국 공중을 날던 예술품이 스스로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고 나서야 시설물을 재빨리 바닥에 다시 고정시킬 수 있었고 이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일로 내부에서 관람 중이던 약 30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부상의 정도가 심했던 39세의 여성과 68세의 여성은 구출 직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이어진 조사에서 모리스의 전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예술품이 본격적으로 공중에 떠오르기 전 이미 50cm 이상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하였고 이것을 모리스에게 보고해 위험을 알렸지만 그는 로프를 좀 더 설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모리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안전위반 혐의로 우리 돈 1,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항소를 통해 약 400만 원으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2개월 후인 2009년 10월 12일에 당시 77세였던 모리스가 노안으로 사망하면서 모든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세 사람은 갑자기 무언가로부터 차를 강타당한다. 이날 미국 켄터키주에 살던 72세의 할머니 릴리아는 심장수술을 받은 남편 로이드를 데리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배가 고파 데니스 레스토랑에 들려 식사를 하기로 한다. 세 사람은 예정대로 데니스 레스토랑에 진입해 차를 세울 곳을 찾고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은 건물 옆에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 머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깥바람이 더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차량을 덮쳤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시간당 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고 있어 긴 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던 레스토랑의 철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간판이 기둥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아래에 정차하고 있던 릴리안의 차량을 그대로 덮친 것이었다. 간판의 무게는 약 1.1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로 이것은 그대로 릴리안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덮쳤고 이로 인해 세 사람 모두 큰 부상을 당하였는데 특히 뒷좌석에 앉아있던 릴리안의 부상이 가장 심각했다. 그들은 얼마 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출되었고 운전을 하고 있던 딸 마리와 아버지 로이드는 갈비뼈 손상과 뇌진탕에 그쳤지만 릴리안은 상태가 심각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인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 로이드 또한 앞서 흉부 수술을 마친 후 100%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또 한 번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고 발생 사이로인 1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사실 당시 릴리안의 남편 로이드는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로 가족들과 그의 아내 릴리안은 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후 사건의 원인이 된 데니스 레스토랑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보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23년 4월 30일 일본 오사카시 나니와구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오후 5시가 지난 시간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한 맨션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던 29세 여성 모모카는 갑자기 남자친구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남성은 당시 31세의 니시노 타쿠라는 남성으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알몸의 상태로 욕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타쿠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신고 전화가 접수되기 직전인 오후 5시경으로 이후 그의 몸에서는 여러 특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남성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그의 가슴과 등에서는 굉장히 심한 화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히 하체와 이마 부분에서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듯한 상처가 발견되면서 초기에 신고를 한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의심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두 사람의 다툼이 처음 경찰에 신고된 것은 2020년 9월로 당시 남자친구 타쿠는 화를 이기지 못해 난리를 치는 모모카를 막던 중 부상을 당하였고, 이에 모모카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남자친구와 별거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재결합한 두 사람은 2022년 1월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해 4월에도 동일한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에 두 사람이 거주하던 맨션의 주민들은 평소 두 사람의 집으로부터 여성의 울음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결국 남자친구의 살해 용의자로 즉시 체포된 모모카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던 중 실수로 남성에게 물을 부었고, 이에 남성이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다며 마치 지어낸 것처럼 다소 의아한 진술을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5분 후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확인차 화장실에 간 그녀는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경찰이 모모카의 핸드폰을 조사하던 중 2022년 9월경 남자친구의 몸에 남아있던 화상의 흔적과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그녀는 사건 당일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 장난으로 그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그녀가 평소 남자친구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더욱이 이웃 주민들은 그들이 다툴 때면 유독 여성이 소리치는 소리만 들려왔었고, 평소 남성을 마주친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며 그에게서 전혀 폭력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화상을 당한 사람이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모카는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27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의 시신이 해안에 방치된 채 발견된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경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 위치한 센보나마 해안에는 낚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다. 평소 이곳은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좋은 포인트로 알려져 있었고, 이 때문에 사건 당일 또한 여러 낚시꾼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그런데 그들 중 한 남성은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해안을 걷던 중 물가 근처의 자갈밭에서 누군가 불을 피워둔 장작더미를 발견한다. 종종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밤 시간에 몰래 불을 피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평소 이곳은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였고, 당시 날씨 또한 춥지 않았기 때문에 유난히 큰 불에 의아함을 느낀 남성은 곧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때 불길을 자세히 살펴보던 남성은 마른 나뭇가지와 함께 타고 있는 알 수 없는 작은 물체를 발견한다. 잠시 후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인지한 남성은 곧장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보안 카메라를 분석하는 동시에 인근을 지나던 사람으로부터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던 두 사람에 대한 목격담을 듣게 되는데, 그 결과 24세 여성 아사누마 칸나와 20세 남성 타카미 나오키가 용의자로 체포된다. 경찰에 체포된 칸나는 당시 무직의 여성으로 중학교 때부터 돈을 받고 중년의 남성과 데이트를 하는 아빠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함께 체포된 20세 남성 타카미 나오키는 호스트바의 직원으로 칸나와는 직원과 손님 사이로 처음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칸나는 평소 술집을 전전하며 밤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거나 신분을 증명하고 외상을 하는 식으로
무려 수십 곳의 술집과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돈을 빌리거나 외상을 한 뒤 잠적을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즐기던 그녀는 수없이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가지며 오사카 지역에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시즈오카 지역으로 넘어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타카미 나오키와 함께 넷카페에서 살게 된다. 우리나라의 PC방과 비슷한 넷카페는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칸나는 이곳의 결제 또한 오사카에서 만난 한 호스트의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처리하였고, 이후에도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타카미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5월 26일 밤 12시 30분경 칸나는 누마즈시 시내에 위치한 한 넷카페의 여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그런데 출산 직후 그녀는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그것을 담요로 완전히 돌돌 말아 가방에 넣었고, 이후 다음날 27일 새벽 3, 4시경 셈보나마 해안에서 나뭇가지로 불을 피운 뒤 이를 저지른 것이었다. 살인과 손괴민 유기 혐의로 체포된 칸나와 타카미는 경찰에 의해 즉시 DNA 감정을 받게 되었고, 칸나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타카미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칸나가 워낙 많은 남성과 교제를 한 탓에 아빠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칸나는 몇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 변제 중인 상황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아이를 낳아 5살 먹은 자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부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로, 알면 알수록 너무 어지러운 이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6월 29일 일본 요코하마시 스루미구의 한 맨션에서 자신의 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당시 해당 맨션에 거주하던 토미나가 사나는 귀여운 외모로 과거에 아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하며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그녀는 곧 맨션 내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알 수 없는 남성이 나타나 흉기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한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경 어머니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된 토미나가 사나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얼마 후 인근 경찰서에는 한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토미나가 사나를 흉기로 공격했다며 자수한다.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자수를 한 사람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이토라는 남성으로, 두 사람은 2년 전인 2021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관계가 있던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약 2년의 교제 기간 동안 다툼으로 인해 사회에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나의 친구로부터 평소 그녀가 남자친구인 이토에게 잦은 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더욱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거나 잠시 결별했을 때 남자친구는 사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일방적으로 찾아오거나 험악한 분위기로 연락을 하는 등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던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두 사람은 또 한 번 다투게 된다. 이날 폭력을 동반한 다툼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게 된 두 사람은 이곳에서 사나의 부모의 개입으로 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토는 두 번 다시 사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사실 사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토의 과도한 간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이토는 사나의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며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등 심한 집착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나는 남자친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가족들 또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딸이 폭력을 당했음에도 이토에게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해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발생 2일 전, 이날 사나를 만났던 한 친구는 그녀와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녀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며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 내용은 이별하면 죽인다라는 협박의 내용이었다고 하였는데,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는 전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 장소에 찾아오는 등 심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던 사건 당일 오전, 잠에서 깬 사나는 자신의 집에 전 남자친구가 들어와 있었다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토는 곧 가족들에 의해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며칠 전 사나가 이토의 차량에 가방을 두고 내렸을 때 그가 몰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집에서 쫓겨난 그는 그로부터 불과 30분 후 사나에게 이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후 사나의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이전에 잦은 다툼이 있을 때 그에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집에 침입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며, 젊은 청년의 인생을 생각해 많은 것을 참은 것이 너무 한이 된다고 말하였다.
2019년 4월 12일 야외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의자에 갇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67세였던 미국 위스콘신 출신의 패트릭 맥과이어는 자신의 아내 안나와 두 친구를 포함해 총 4명이서 떠날 여행지를 찾던 중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인버게리로 향하게 된다. 그들은 이곳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글렌게리 캐슬 호텔에 머물게 되었고, 여러 장소에서의 관광을 마친 후 호텔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던 저녁 10시 30분경 맥과이어는 잠시 흡연을 하고 오겠다며 방을 나선다. 맥과이어가 외출한 후 잠에 든 그의 아내 안나는 밤 12시 30분경 잠시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펴보는데, 이때 남편이 여전히 방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즉시 맥과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맥과이어를 찾아 나선 안나는 호텔 내부를 돌아다녀도 남편이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가 수색을 시작하였고, 이후 호텔 뒤쪽의 야외 정원으로 향하였는데, 이때 외부에 있던 한 벤치가 뒤로 기울어져 벽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의 다리로 여겨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막 벤치에 가까워졌을 때 그곳에는 벤치와 벽 사이에 끼인 채 의식을 잃은 맥과이어가 있었다. 당시 맥과이어를 짓누르고 있던 벤치는 약 70kg이 넘는 무게로, 조사 결과 그는 벤치에 등을 대고 기댄 상태로 흡연을 하며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벤치가 뒤로 기울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이때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목이 구부러지는 바람에 호흡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현장에 구조대가 출동해 빠르게 그를 이송하였지만 결국 그는 새벽 3시 17분경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벤치는 호텔에서 60년 이상 사용해온 주철 벤치로, 앞서 사건 발생 5년 전 호텔 시설물을 정비하던 수리공들은 벤치가 무게 때문에 점점 바닥을 파고 들어가자 나무를 잘라 뒷다리 아래에 깔아두었다. 이로써 그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당시 벤치는 여전히 불안정한 잔디 위에 놓여 있어 일이 발생한 것으로 결국 해당 호텔은 우리 돈 약 2,3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호텔은 맥과이어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철제 벤치들을 모두 나무 벤치로 교체한 뒤 단단한 바닥 위로 이동 배치해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였다. 2020년 6월 13일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운전을 하던 부부는 돌풍에 갑자기 날아든 금속문이 차를 뚫고 들어오는 사고를 당한다. 우간다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했던 에스더 나카지고, 틴더 어플을 통해 만난 루도빅과 2020년 3월에 결혼한 그녀는 몇 달 후 6월경 휴가차 유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것은 결혼 후 떠나는 첫 휴가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한껏 들떠 있었는데, 그러던 6월 13일경 그들은 유타주 동부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있었다. 공원을 모두 둘러본 그들은 이제 공원을 떠나 다음 행선지로 향할 목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더니 금속으로 된 문이 강하게 열리면서 그대로 차량을 강타했다. 해당 금속문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문으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공원 운영 시간에는 자물쇠로 잠겨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당시 금속문은 묶여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창 모양을 하고 있는 문의 끝부분이 조수석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카지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동시에 운전석에 있던 남편 루도빅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2023년 1월 미국 정부는 나카지구의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우리 돈 약 140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지만, 해당 사고는 작은 자물쇠 하나만 걸려 있었어도 충분히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로 많은 안타까움이 남는 사고였다. 2018년 3월 1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노스머틀 비치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한 소년이 수영장 배수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리조트에 방문한 미시간주 출신의 12세 소년은 한 소년과 함께 유스풀을 돌아다니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두 소년은 갑자기 바닥에 있던 배수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 배수구를 막고 있던 철창살을 들어 올린다. 당시 두 사람이 머물고 있던 구간에는 따로 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소년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행동은 더 과감해지기 시작한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철창살을 들어 올린 그들은 잠시 후 물안경을 착용하더니 그 안으로 잠수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강한 압력에 물속으로 끌어당겨진 한 소년은 무언가에 끼인 듯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에 함께 있던 다른 소년이 팔을 잡아당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물에 잠긴 지 약 1분 30초 후 해당 소년은 소리를 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잠시 후 소년의 소리를 듣고 한 여성이 달려와 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고, 이내 옆을 지나던 한 남성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펜실베니아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슌이라는 남성으로, 그가 막 소년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에게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즉시 소년에게 잠수해 입에 공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숀과 함께 있던 여성은 리조트 사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알린 뒤 911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배수구에 다리가 끼인 소년은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지 약 7분이 넘어가고 있을 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수영장의 펌프 가동을 모두 중단시킨 후에야 소년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약 8분 만에 물 밖으로 구출된 소년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경찰들은 즉시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다행히도 소년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간의 치료를 받은 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해당 소년의 가족들은 리조트 측이 배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벌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리조트 측은 당시 수영장에 있던 배수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소년들이 임의로 창살을 제거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9년의 어느 날 밤, 러시아 우랄 지역의 첼야빈스크에 살던 한 여성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실종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14년 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해당 여성은 곧장 경찰서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는다. 2009년의 어느 가을밤, 당시 19세였던 예카테리나라는 여성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 버스정 유장에 머물던 중 37세 남성 블라디미르 체스키도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와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 남성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여성은 체스키도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체스키도프는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을 하더니 그녀를 지하실로 끌고 갔고, 이때부터 14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두꺼운 잠을 새로 잠긴 지하실에 여성을 가둬둔 체스키도프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였고, 집에 있을 때면 흉기를 들고 그녀를 쫓아다니며 요리와 청소를 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출을 할 때면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입을 테이프로 막아두었고, 수시로 여성을 구타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체스키도프는 또 다른 여성 옥산나를 집으로 데려온다. 그는 곧장 예카테리나에게 옥산나를 보여주며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였는데, 하지만 2011년경 옥산나와 심하게 다투던 체스키도프는 분노를 참지 못해 그녀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옥산나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후 체스키도프는 예카테리나에게 그녀의 뒤처리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예카테리나는 그가 옥산나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던 얼마 전 2023년 술에 취한 체스키도프가 지하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채 잠에 들면서 탈출 기회를 엿보던 예카테리나는 마침내 지하실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로는 예카테리나는 14년 동안 무려 1,000회가 넘는 성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그가 머물던 지하실에서는 수많은 입마개와 성장난감 그리고 영상이 담긴 노트북이 발견되었다. 거기다 앞서 사망한 옥산나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면서 체스키도프는 즉시 구속수감된 채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인 72세의 발렌티나는 아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지만, 예카테리나가 아들을 사랑했고 함께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산 것이라며 끝까지 아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체스키도프는 1989년에 강도죄로 유죄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 만약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2019년 7월 8일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도시 베니도름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당시 23세였던 데이비드는 주니어 골퍼로 활약하며 선수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인 페니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영국을 떠나 타국으로의 여름 휴가를 계획하였고, 이에 인근 나라 스페인의 지중해로 향하게 된다. 그들이 방문한 곳은 수많은 호텔과 문화시설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스페인 내에서도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베니도름이라는 곳으로, 이곳에서 그들은 아쿠아란디아라는 워터파크에 방문해 물놀이를 즐긴다.
아쿠아란디아에 설치된 많은 시설 중 스플래시라는 슬라이드를 타기로 한 그들은 곧 해당 시설로 이동해 순서를 기다렸고, 잠시 후 데이비드와 페니가 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친구들이 촬영하기 시작한다. 영상 속에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페니와 함께 워터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순서가 돌아오자 그들은 빨간색 장비를 아래 깔아둔 채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에 안정감 있게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그들이 슬라이드 끝에 다다를 때쯤 마무리된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지나 물속으로 입수한 데이비드는 잠시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에 급히 그에게 다가간 친구들과 페니는 잠시 후 그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급히 데이비드를 물 밖으로 끌어냈고, 그렇게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데이비드는 자신의 다리에 감각이 없다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데이비드가 물속으로 입수할 때 순간적으로 그의 머리가 튕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검사 결과 척추뼈가 부러지고 척수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그가 물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고 이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데이비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있었으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다행히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영국으로 돌아가 워터파크를 상대로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해당 워터파크는 데이비드가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7월 26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박람회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남성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18세였던 타일러 자렐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군대에 입대할 목적으로 사건 당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미국 해병대에 입대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상황이었고, 2018년 여름부터 정식 훈련을 앞두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진로를 정해 이에 굉장히 기뻐하던 타일러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서 열리는 한 박람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박람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열흘간 진행되고 있었고, 전시를 비롯해 각종 놀이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매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축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 이곳에는 파이어볼이라 불리는 회전식 놀이기구가 설치되었는데, 해당 기구는 6개의 팔이 분당 10회 이상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며 각각의 팔에 최대 4명씩 탑승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로, 미국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한 업체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박람회의 첫날이었던 이날, 타일러는 파이어볼을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저녁 7시 20분경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놀이기구에 탑승해 출발을 기다린다. 이제 가동을 시작한 기구는 점점 높게 올라가고 있었고, 운동량이 증가하자 6개의 팔이 조금씩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기구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을 보고는 관리자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친다. 동시에 탑승객들 또한 갑자기 좌석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그때 지상으로 향하던 기구로부터 한 개의 팔이 떨어져 나가 주변 시설물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인원들이 기구에서 튕겨져 나가 약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추락한다. 기구는 비상장치에 의해 가동을 멈출 수 있었지만 이미 부상을 당한 인원들은 바닥에 누워 이송을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총 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세상을 떠난 단 1명의 사람은 앞서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한 타일러였다. 사실 해당 놀이기구는 가동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 오하이오주의 검사관을 비롯해 여러 담당자로부터 안전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위험 신호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는데, 하지만 기구는 운행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했고, 이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금속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같은 해에 개최된 대부분의 박람회에서 놀이기구 운영이 중단되었고, 잠시 중단되었던 오하이오주의 박람회는 사고 발생 며칠 후부터 재개되어 현재까지도 매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72년 5월 30일 영국 런던 남서부의 배터시 공원에서 예상치 못한 놀이기구 사고가 발생한다. 영국은 약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국가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1951년 여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는데, 이 축제는 영국의 문화와 산업,
그리고 예술 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를 통해 영국의 발전을 선전하는 한편 박람회를 통한 수출량 증대가 목적이었다. 또한 해당 박람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즐거운 축제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의 배터시 공원에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정원과 분수 그리고 빅디퍼라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일종의 유원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높은 높이에 올라가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런던 아이가 만들어진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최고의 뷰를 자랑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유원지 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롤러코스터였다. 그러던 1972년 5월 30일 화요일 오랜 대기 끝에 3량으로 구성된 목재 열차에는 총 31명의 사람들과 브레이크맨이 탑승하였고 그들은 모두 설레이는 표정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접어들던 시기로 유원지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롤러코스터 또한 탑승객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 그렇게 오후 2시 30분경 롤러코스터는 출발을 위해 견인 로프에 당겨져 언덕 위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기구가 역행을 시작하더니 언덕 아래로 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이 또한 기구 운영의 일환으로 생각해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기구가 약 30m를 역행하는 동안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잠시 후 모퉁이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던 열차는 선로를 이탈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탑승객들의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는 아직 롤러코스터의 기술이 좋지 못하던 시기로 탑승객들과 함께 기구에 탑승한 브레이크맨에 의해 주요 지점마다 속력을 조절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시 열차의 견인 로프가 끊어지면서 결함이 발생해 브레이크맨은 열차를 멈출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당시 유원지의 기구를 관리하던 경영진은 굉장히 부패한 상태로 과거에도 안전관리 문제로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요 부품들은 낡거나 썩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더욱이 사고 당시 열차에 총 66개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일로 기구에 탑승했던 인원 중 5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고 그 외에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놀이기구의 관리자와 엔지니어 등 몇몇의 관련자들은 전부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영국에서는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원지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원지는 1974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2022년의 어느 날 한 남성이 배수관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러시아 사마라주의 도시 지글레프스크에 살던 21살의 에브게니 티토프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고 이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러시아의 서부 도시 톨리아티로 향한다. 해당 지역에서 잠시 머물던 그는 이후 친구가 살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티토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곧장 친구의 집으로 가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풀코보 공항으로 향한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뒤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는데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관으로 그는 곧 비좁은 하수관 안을 기어들어가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안으로 기어들어가던 그는 입구로부터 약 12m 깊이까지 진입하였고 그제서야 내부가 상당히 좁아졌음을 느껴 다시 탈출을 시도하는데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몸이 단단히 끼어버린 상태로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너비 30cm에 불과한 비좁은 배수관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뻗은 채 완전히 끼어버린다. 이때부터 티토프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대에 연락을 했지만 이 시점에 티토프가 머물고 있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약 6m 깊이의 땅속으로 쉽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그럼에도 그를 구출하기 위해 맨 땅에 구멍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7시간 동안 계속된 구조작업 끝에 마침내 배수관이 위치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후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배수관을 절단하자 그 안에는 팔을 위로 든 채로 놀란 눈을 하고 있는 티토프가 있었다. 구조 직후 그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배수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수사당국은 이 사고를 개인의 호기심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티토프에게는 시설의 손에 대한 벌금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2010년 8월 14일 대만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대만의 타이페이 지역에 살던 48세 여성 첸은 평소 경미한 정신질환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한 요양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방문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간다. 해당 요양병원은 대만 신베이시 산샤구에 위치한 곳으로 지어진 지 오래된 12층 건물의 1에서 5층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평소 같았더라면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했겠지만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날은 혼자 방문하게 된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는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5층으로 향하였는데, 하지만 이후 여성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밤늦은 시간까지 여성이 집에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병원과 경찰에 수색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때 병원에 방문해 조사를 하던 경찰은 관계자를 통해 이날 여성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가 병원에 가는 도중에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거리 위주로 수색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던 8월 20일 밤 8시 30분경 첸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이날, 한 70대 남성이 해당 건물의 7층에 살던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그는 곧 버튼을 누른 뒤 7층으로 이동하였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갑자기 강한 악취와 함께 뻣뻣하게 굳은 여성이 그에게 쓰러진다. 굉장히 놀란 남성은 순간적으로 여성을 내팽개친 뒤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당시 해당 층은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각 층이 독립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남성은 그대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된다. 더욱이 여성의 몸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 문이 닫히지 않아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이에 남성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섬뜩한 그녀의 모습에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잠시 후 용기를 낸 남성은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여성을 치우는 방법뿐이었다. 그렇게 약 4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던 남성은 용기를 내어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이후 1층으로 이동해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한다.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즉시 여성을 수습한 뒤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해당 여성은 앞서 요양원에 방문하였던 40대 여성 첸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건물관리인을 통해 일주일 전에 CCTV를 확인하게 된다. 일주일 전 촬영된 영상에서는 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후 목적지인 5층에 도착한 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엘리베이터 문 밖은 철문으로 막혀 있는 모습이었고, 문을 나와 이것을 살펴보던 첸은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곳에 갇히게 된다. 첸이 방문한 곳은 5층이 아닌 6층으로 사고 당일 그녀는 실수로 층을 잘못 누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당시 6층은 아무도 살지 않는 층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첸은 완전한 어둠의 공간에 홀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 첸이 갇힌 공간은 불과 40cm 남짓한 좁은 공간으로 앉거나 쪼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녀가 정신이 온전했더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려 탈출을 할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발견한 70대 남성 또한 실수로 층을 잘못 눌러 6층에 방문하게 된 것으로, 사고 이후 그는 인터뷰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당시 어떤 한 여성과 함께 탑승하였고 그 여성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6층에 도착해 시신이 자신에게 떨어졌을 때 당황해 주변을 둘러보니 해당 여성은 그 자리에 없었고 자신을 덮친 여성과 그 여성의 얼굴이 동일했다고 한다. 이것이 실제인지 정신적인 혼란으로 헛것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남성 덕분에 실종된 첸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부검 결과 그녀는 문 사이에 갇힌 지 5일째가 되던 날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40대 여성 첸이 실종된 이후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건물 CCTV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점과 몇 년째 비어있는 6층에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던 점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이후 첸의 가족들은 무단으로 엘리베이터 입구를 철문으로 막은 6층 세입자와 주인을 고소하여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난 6층의 소유주는 오랜 경력의 점쟁이로 그는 사고 이후 그곳을 모두 정리한 채 이사를 갔지만
이후로 해당 층은 매매가 되지 않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2019년 4월 4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어묵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51세였던 영국 출신의 남성 데런 히키는 영국 북서부의 랭커셔에서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4월 4일에는 결혼식장인 리지먼트 하우스에서 일을 마친 뒤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후 12시경 일을 마친 그는 예정되어 있던 자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식장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셰프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시식을 요청하였고, 그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음식을 먹게 된다. 데런 히키가 먹은 음식은 방금 조리를 마친 따끈따끈한 어묵 요리로, 약속 시간이 촉박했던 그는 어묵을 허겁지겁 먹은 뒤 다시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점점 목이 따가워지면서 조금씩 통증이 심해짐을 느낀다. 결국 데런 히키는 목의 이물감을 해소하기 위해 급히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하지만 당시 병원에는 목 안쪽 깊숙한 곳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 장비가 없었고, 이에 그의 설명만으로 목 상태를 파악한 의사는 진통제의 일종인 파라세타몰을 처방한 뒤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찾아오라며 그를 되돌려 보낸다. 이후 약을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목에 불편함을 느끼던 데런 히키는 급기야 약속을 모두 취소한 채 집으로 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밤 9시가 좀 넘었을 즈음 그와 함께 집에 있던 친구 파킨슨은 갑자기 데런의 방으로부터 비명 소리를 듣는다. 파킨슨이 곧장 위층으로 달려가 데런의 방문을 열었을 때 데런은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듯 질식 증세를 보이며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고, 이에 파킨슨은 그의 등을 심하게 두드렸지만 곧 데런은 바닥에 쓰러진다. 이후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급히 데런의 집에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데런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숨을 거두었다. 데런이 사망한 이후 그의 부검을 담당했던 병리학자 패트릭은 앞서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기 전 시식했던 뜨거운 어묵이 데런의 목구멍에 화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목이 부어올라 질식한 것이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통의 경우 열 손상을 입게 되면 해당 부위에 많은 혈류를 밀어냄으로써 붓기가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인후화상의 경우 부위 특성상 붓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질식이 생길 수 있다며, 앞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던 의사가 데런의 목 깊숙한 부분에 있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였고, 데런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